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지죠.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1,300원 아래로 살짝 내려왔었던 지난주 하루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보죠.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올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만큼이나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05 선 구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조금 주춤하다면 이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줘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중 그 달러 인덱스가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 다음 날 1,329원을 장중한 때 찍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고의 수치를 봤었던 거고요. 그 이후 주춤하긴 하죠. 하지만 레벨이 크게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1,300원 위, 오늘만 하더라도 1,310원대를 터치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많이 줄었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뭔가 진정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일단 무역 적자, 어제 나온 이 수치를 그 이유로 꼽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46억 7천만 달러 적자. 14년 만에 보는 넉 달 연속의 적자 행진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역 적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그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달러가 주춤하다라고 해서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여건들이 다 마련이 되어야 이 환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 이번 달 FOMC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점 벌어져서 연말이 되면 0.5%포인트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왔던 모든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자본 유출이 이 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적자가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는 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중국의 교역도 조금 불안한 가운데서 글로벌 교역량 전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 대내적인 요건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진정되려면 한참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고환율에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갈 마음을 먹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던 몇 달 전에 해외여행을 서둘러서 예약한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더니 몇 달 전 계획했던 여행비보다 한 1.5배 정도 여행 경비가 더 늘어나 있다. 왜냐?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원화가 너무 약세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베케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친 용어인 베케플레이션이라는 압력이 갈수록 가세지면서 여행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휴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원달러를 기준으로 1,350원도 돌파될 가능성이 또다시 나오고 일부 소수이긴 합니다만 1,400원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쉬어갔고 오늘은 낙폭을 조금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대로 단기 베어마켓 랠리는 끝난 것일까요? 시장 분석과 함께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섹터,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시장 해석을 위해서 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고 또 이제 매번 준비해 오시는 그 자료들이 뭔가 시그널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지나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어제 조금 분위기가 또 쌓여지니까 또 이게 또 뭐 믿으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할 때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이제 위험을 판단하는 또 우리의 대표적인 지표죠. 하이드 스프레드의 움직임부터 먼저 한번 보고 자세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하이드 스프레드의 주간 단위 동향을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이제 3주 연속 하이드 스프레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가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을 했지만 7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뭐 나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또 최근에 일간 기준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도 보시면 여전히 우하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5% 미만으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는 살짝 고개를 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7월 초부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일부 이동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편입되어 있는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도 2주 연속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올 한 해네요. 올 1월 달부터 왼쪽에 있는 기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개인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달을 저점으로 외국인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순매수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는 등 7월 이후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닥은 지난 6월 달 한 16.6% 정도의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6월 달이 끝날 때 앵커님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보통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걸 물음표로 제가 맞아요. 기록을 해뒀던 적이 있는데 7월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이 6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16.6% 빠졌고 7월 달은 7.8% 상승한 걸로 코스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 나니까 말씀 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또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락폭 대비해서 절반은 지금 회복을 한 거거든요, 사실 7월 달에. 그래서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수가 6월 달 하락폭의 절반 정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꽤 저는 반등을 이제 상당히 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얼마나 지수가 더 이어갈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스러우실 텐데 8월 달은 일단은 우리가 뭐 금리 인상 이벤트라든지 FOMC 회의가 없는 달입니다. 그렇죠. 그 하반기 일정을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일단 7월 달은 끝났죠. 제일 위에 있는 7월 26일, 27일은 끝났고 그 다음이 9월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FOMC 회의가. 8월에는 이런 FOMC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수의 큰 등락보다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미니애폴리스 총재가 한마디 하면서 시가는 좀 낮게 나스닥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어쨌든 큰 이벤트가 없다는 측면에서 지수의 등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6월달 하락한 부분을 또 절반 정도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수의 큰 폭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면 8월달은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 좀 흐름을 장세를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 자체를 그냥 옆으로 횡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뭐 단순히 이게 단기 반등이 끝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좋아요. 그러면 좀 참아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좀 쉬어감을요. 이제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요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슈 쫓아가다 보면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네네. 경우 이렇게 앞서서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키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8월 달에 제가 이제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에 관심을 네, 두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많이 오른 업종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 방산이라든지 많이 올랐죠. 뭐 신재생 이쪽은 네.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8월 달은 오히려 좀 안 오른 쪽에서 제가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 그거 맞네요. 네. 안 오른 거 진짜 많잖아요. 네, 많죠. 그중에 뭘 골라볼까요? 근데 인터넷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안 올라온 업종인 것 같거든요. 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네.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낙폭이 컸던 종목과 업종 위주로 먼저 반등이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었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저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익 하향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충분한 조정만 좀 받았다면 단기적으로 이 낙폭 과대 성장주들도 좋은 선택지가 8월 달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해온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이 네이버가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 전체 업종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보시면 우하향해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미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금리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의외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는 제 기억으로는 2.6, 2.5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산 육박하고 막 네네, 이랬었잖아요. 막 내려오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뭐 자신 있게 확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주춤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좀 안정적인 흐름. 그러면 성장주들 주가에 부담을 줬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일단 우호적으로 약간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 하향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낙폭은 실적 성장했던 거를 한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서서히 시장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광고 부분이 최근에 좀 글로벌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요. 이 안정적인 성장세는 이번에 이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장 둔화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 하향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 낙폭 과대 매력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한번 영업이익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변화를 한번 제가 그려왔는데요. 네, 다음 장 볼게요. 네네. 자, 노란색입니다. 제일 왼쪽이 연초거든요. 연초는 1조 7천억이 넘게 원래 영업이익이 나올 거야라는 것이 전망치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은 거의 1조 4천억 정도만 나올 거야라고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무려 한 18% 정도가 하향 조정이 이미 네, 실적 네. 컨센서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32%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의 2배로 지금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성장주들의 가장 좀 리스크는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이 네, 가장 약점이었죠. 부담이다. 네, 부담이었죠. 그래서 금리와 네이버 주가를 제가 한번 같이 그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연초 위에 한번 보시죠. 노란색이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물 금리인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네. 3.8%까지 2%대에서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러는 동안 네이버의 주가는 35만 원 위에서 25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 거고요. 정반대 흐름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네. 10년물 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만 찾아준다라면 네이버의 주가는 여기서 밑으로 보겠다는 네.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소외주로서 네, 8월 네, 달은 네.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눌리게 했던 요인들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연초 때부터 미국 시장의 나스다크 테크 기업들 주르르 무너졌고요.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서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성장주들이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네카오 관련한 IT 그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지금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볼만하다라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또 오늘 우리도 물가 여차 또 높게 나왔죠. 달라져서?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다시 방향성을 네. 상당히 단기간에 급하게 또 위쪽으로 튄다. 그러면 네, 또 네.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저희 이제 네이버를 한번 눈여겨볼게요. 카카오도 뭐 비싼 시각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가 조금 더 또 괜찮아 보이는 네, 건가요? 뭐 사실 두 개 업종이 거의 주가 움직임은 좀 유사하죠. 비슷하게 네. 움직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이제 워낙 자회사 계열 분리 이슈가 저는 많아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한 네, 네. 부분은 네이버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관심 종목을 찾아봤고요. 하나 더 볼게요. 다음 관심 섹터는 어느 쪽이에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조선 기자재 중에서 이제 피팅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또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강했어요. 흐름이 나와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조금 확대 관심 네, 종목을 네.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어쨌거나 오늘은- 더 갈 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더 큰 사이클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조선에 이제 오나요, 정말로? 네네 네. 그런 생각을 백퍼도 가지고 올립니까?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또 엔진 중심으로 아. 네, 배에도 이제 엔진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조선 전체 측면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적자가 나왔습니다. 꽝이었어요. 네, 적자가 나왔는데 오히려 적자 발표 나오고 투자 의견도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주가도 오히려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시장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좀 신기하죠. 네,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네. 시장은 그거를 확인했고 이제 오케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네, 이렇게 네, 해석하면서 주가가 또 오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시장 한다라는 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업종별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발표되는 거. 그래서 제가 26개의 업종, 전 업종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 대비해서 올해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좋아진 업종을 올라가는 한번 거. 그려왔거든요. 한번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월등히 네, 조선 조선인데요, 업종에 그냥? 대해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일주일 변화율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 또 단위가 퍼센트인 거예요? 네, 변화율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주에 조선에 대해서 EPS가 1,000원이었다면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추정치가 1,500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왜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저가 수주한 물량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성과를 높이 받은 것을 이제 투입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서서히 네.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제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 만나면서 네. 이 세미나를 하셨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조선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아마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실적 전망표를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네. 빨간색으로 제가 새로 점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2022년까지죠. 올해. 가운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손실로 나옵니다. 4개 조선사가. 네, 근데 내년도부터 1조로 이제 흑자로 영업이익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적자에서 흑자로 네, 돌아서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네. 포인트를 이게 잡을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 아닙니까? 네, 호재로 작용을 그래서 하죠. 이 부분을 내년도를 미리 지금 땡겨서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사를 꼭 하고 싶다면 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보다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현금 여력이 없어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자본을 이렇게 마련해야 네, 되는 네. 자본 확충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된 노이즈가 없는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는 게 왜냐하면 올해도 거의 BEP까지 현대미포조선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딱 조선사 중에서 주도주를 움직이는 거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신고가 흐름을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표가 아니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왼쪽이 영업이익이고 오른쪽이 영업이익률입니다. 확실히 내년부터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네. 영업이익률 측면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3에서 한 5% 정도로 성장주들 대비해서 크진 않은데 그래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포트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선박을 발주하는 이제 선주들의 약간의 좀 특징을 알고 네. 엔진 이야기를 하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선주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보수적이다. 네, 배를 발주하는 선주들은 매우 보수적이다. 왜냐하면 배 한 대가 우리 뭐 많게는 3천억, 적게는 1,000억, 2,000억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함부로 발주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시황도 따지고 그다음에 기술도 따지고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봤던 조선사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해봤던 기자재들만 중요하죠. 좀 원하는 선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상에 우리는 요 피팅사를 넣어줘. 요 엔진사를 넣어줘라고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그런 선주들도 있다라는 거,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좀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딱 눈독 들이면 네.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네. 새로운 기자재를 개발을 해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못 믿어, 못 믿어. 네, 그렇죠. 네. 딴 데 가서 레코드, 어디? 한번 이러겠지. 레코드 있으면 그때 네. 나중에 다시 와. 뭐 이렇게 된다라는 네, 거죠. 네, 상당히 네. 보수적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배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 선박의 종류라 그러면 한 4가지 정도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원래 발주가 많이 나온 게 당연히 LNG 쪽이고요.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선박.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입니다. 이 2개의 선종이 주로 지금 수주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진다면 우리 조선사들한테 좋은 게 네. 왼쪽 하단부에 있는 원유 운반선인 탱커선입니다. 네, 요거까지 발주가 잘 나오면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골고루 수주가 되는 거거든요. 저것도 근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것 러시아 같아요. 우크라이나 간 네. 뭐 요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요. 네, 그 부분 이슈도 또 있고 또 하나가 유가가 하락을 하면 네. 원유 운반선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통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겠네요. 이 원유 운반선은 오히려 약간 반대로 발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 원유를 저 운반선에 보관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나중에 올라오면 비싸게 팔려고 하는 보관용으로. 네네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탱커는 유가가 하락할 때 발주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92, 93까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유가가 더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탱커선도 발주가 더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뭐 현대 미포라든지 이런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게 되면 전손종을 우리가 골고루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벌커는 우리가 안 해요. 잘 네, 조선사 중국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네. 저 부분은 제외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가장 핵심인 이제 고부가치 선박인 LNG의 특징 하나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왼쪽이 일본에서 잘하는 모스형이고 오른쪽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하는 멤브레인형입니다. 네. 이게 오른쪽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LNG도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하는 데서 가스를 100% 채울 수는 없거든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99 정도 채워서 보냈는데 도착하는 시점에 가스를 보니까 95, 94 이렇게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그러면 없다.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네, 네. 네, 중국의 조선사들은 그 정도 실력밖에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99 정도 채워서 보내면 도착했을 때 98.9? 그 정도로 딱 유지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스가 안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주들이 좋아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그림을 하나만 보시면 이게 이제 화물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LNG 선박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세 화물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일본이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데드 스페이스라고 죽은 공간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가스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멤버레인 쪽으로 많이 되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 확실히 시켜주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정말 우리가 이래서 우수하구나 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쪽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엔진. 이게 화물의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OR이라고 하는 기화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LNG 선박이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빨리 한번 패스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LNG 선박의 본행제,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네, 수주 많이 받고 내년도 실적 좋아지겠죠. 근데 배도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동차 엔진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배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2개 들어갑니다. 주 메인 그래요? 엔진이 있고 보조 엔진이 있어요. 네. 메인 엔진은 좀 출력과 저속 기어를 담당을 하고 네네. 속도를 높일 때는 보조 엔진, 사행정 엔진이라는 보조 엔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HSD 엔진 경우가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 수주액인 1조에 가까운 9천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수주 증가의 모멘텀, 내년도에는 실적 증가의 모멘텀으로 조선 기자재 중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엔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네. 같이 좀 해봤습니다. 오, 네. 재밌었어요. 네. 배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튀고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터에 또 우리는 기자재 업체 가운데 또 하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HSD 엔진을 볼 텐데요. 일단은 조선업황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가능성을 네네. 이제 점쳐 보면서 이 업체에 한번 긴 시각으로 한번 계속해서 담아가는 그런 전략 한번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업종, 2가지 종목 점검을 해봤어요. KB증권 프라이스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